다음에 지역사회 체계가 있고, 그 다음 문화체계가 있죠. 우리가 사회 체계론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체계 종류가 개인, 그 다음에 가족, 집단, 지역사회 문화. 일행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가족은 이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집단하고 조직 관련해서는 이건 집단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얘기하고, 과업 집단, 그게 이제 조직이죠. 조직 관련해서는 행정론에서 얘기를 하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인행사에서는 체계 중에서 문화체계만, 이게 아주 독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체계는 100% 한 문제가 꼭 나오죠. 문화체계 한 문제 꼭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체계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인행사에서. 왜냐면 다른 데서 다른 영역들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문화체계를. 그래서 문화체계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하고 집단하고 지역사회인데, 지역사회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었고, 가족하고 집단인데 이걸 이제 섞어서 퉁쳐갖고서 실천 기술론 얘기하고 실천론을 섞어서 시험 문제에 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요번에 아주 특이하게 17회 때 지역사회 체계가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기존에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요번에 지역사회 체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 지역사회 복지론이나 실천 기술론하고 그 다음에 행정론을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인행사에서 별도로 공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자, 볼게요. 다양한 사회 체계에 관한 설명을 보는 것은 조직의 경계 속성, 이제 조직 체계 얘기하는 건데, 조직의 유지 및 변화와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경계 속성이 크게 투과성 요구에 따라서 비투과성 경계, 반투과성 경계, 투과성 경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체계 유형 자체가 틀어집니다. 폐쇄체가 되고 개방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변화 양태도 엔트로피, 네게트로피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없다가 아니고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이고, 가족태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친다죠. 이 상호작용 중에서 특히 이제 의사소통 관련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뒀던 학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티어죠. 사티어. 그 정도 보시고, 집단체계 전체는 하위체계인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의 총합과 동그라미, 동일하지 않죠. 우리가 체계론에서는 비총합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비총합성. 그래서 하위체계들 A, 하위체계 B, 하위체계 C가 있으면은 이걸 더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것 같은데, 체계론에서는 플러스 알파 뭔가 하나 또 존재하는 거죠. 이게 비총합성의 원리입니다. 체계론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죠. 그렇죠. 비총합성의 원리. 그래서 각각의 하위 체계를 더한 만큼의 속성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무엇인가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총합과 동일한 게 아니라 동일하지 않다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다. 비총합성의 원리라고 하더라. 됐죠? 자, 지역사회는 완전 개방 체계의 속성을 유지한다. 완전 개방 체계는 아니죠. 그렇죠? 완전 개방 체계 속성이 아니라 폐쇄 체계적 속성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도 있죠. 자, 가상 공간은 시공을 초월해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가상 공동체라고 해서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로스가 얘기했던 기능적인 지역사회 개념이에요. 그게 가상 공간, 우리 사이버 스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뭐 카페, 밴드,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상 공간이죠. 이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걸 로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능적 지역사회로 얘기했죠. 우리가 지역사회를 로스라고 하는 사람, 이거 시험에 참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는 꼭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정론, 지역사회 복지론 다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로스, 이름이 로스죠. 로스가 지역사회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지리성을 띤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를 구분했죠. 그래서 지리성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지역사회로 보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구역상 면, 동 이걸 지역사회로 보는 거예요. 어느 면, 동을 이제 지역사회로 보는 것이 이제 지리적 의미에서 지역사회고,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보는 거죠.
공동체성, 상호 연관성, 상호 유관성 또는 공통의 관심. 다시 뭐라고 여러분?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간이 어떤 데든지 간에 모였다 하면 그걸 뭘로 보는 거야? 지역사회로 보는 것을 기능적으로해서 지역사회라고 한다. 일반적인 사이버 공동체, 그렇죠? 카페, 밴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것들은 전부 기능적 의미에서 지역사회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 구분 누가 했다고요?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어? 로스마니 지역사회를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나왔죠? 로스마니가 아니고 로스입니다. 아시겠죠? 정리됐고. 자, 브롬펜 브레너 얘가 등장한다. 브롬펜 브레너. 야,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시험에 나왔어. 자, 보니까 중간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랬습니다. 중간 체계. 미시 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변화하고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신념태도 문화를 통해서 인간에게 미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답은 4번인데 여러 미시체계가 각기 다른 가치관을 표방할 때 잠시적 갈등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 브롬펜 브레너가 자 체계를 유형화를 시켜요. 이건 좀 보시고 합시다. 이제 브롬펜 브레너가 봤던 게 미시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중시 또는 중간 체계라고 얘기하죠. 중간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 체계가 있어요. 외부 체계가 있고 거시 체계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끌고 가는 이제 시간 체계라 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야 훌륭하다. 야 정말 훌륭하다. 미시체계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 그렇죠. 자, 이 미시체계가 소속되어져서 활동하는 체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중간 체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 개인이 있는데 개인이 가족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체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체계라는 게 있는데 외부 체계는 재밌는 게 그 미시 체계가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이 외부 체계에서 미시 체계가 영향을 받아요. 외부 체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이라고 개인이 있으면은 엄마가 어떻게 잘하려고 그러네. 그렇죠. 훌륭하시네. 네. 엄마가 직장을 옮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도 쫓아가서 옮겨야 돼. 군인 가족 아이들이 이사가 많죠. 이사가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일반적인 행태가 체계론적 관점에서 봤던 행태가 연희 사람들하고 좀 많이 틀려요. 연희 애들이랑. 그래서 자 외부 체계의 대표적인 게 있는 엄마가 직장을 옮겼다. 그럼 그 행위 자체가 외부 체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엄마나 아빠가 직장을 옮겼다. 이게 외부 체계고. 자 거시 체계라는 것은 이 체계들을 통틀어서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 사회가 되고 우리가 다루는 대표적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문화 체계는 무슨 체계냐 이렇게 자꾸 묻죠. 문화 체계 무슨 체계야? 거시 체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3차원적으로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이 체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시간 체계예요. 다시 정리하면 미시 체계가 있고 미시 체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곳이 뭐야? 중간 체계. 이해되시죠? 그리고 미시 체계한테 영향을 줘서 미시 체계가 영향을 받는 체계가 있어. 그걸 뭐라? 외부 체계. 그 다음에 이걸 다 포함한 게 무슨 체계? 거시 체계가 있고 이걸 끌고 가는 이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바로 무슨 체계? 시간 체계다. 이게 브롬펜 브레너 체계예요. 이해되죠? 됐죠? 그래서 자, 요걸 가만히 생각을 해봐. 미시 체계 간에 상호작용으로 구성이 되어진다. 가족, 직장 이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중간 체계는 그렇죠?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변화되어지죠. 직장을 옮길 때마다. 그렇죠. 가족이 우리 가족이 속해 있다가 이제 원가족에서 분리가 될 때마다 그래서 내 가족을 만들었을 때마다 전혀 다른 양태가 나타나고 개인의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돼? 다양한 중간 체계 안에 속해져 있죠.
여러분들의 가족에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들 학교에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와서 이 돈펜 브레너 얘기만 해도 학자들이 나열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하실 수 없고 이런 틀을 갖고서 이게 뭐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 내기 가장 적정한 건 뭘까? 거시체계는 맨날 나오는 거고, 거시체계, 문화체계를 우리가 이 행사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계가 거시체계라는 것은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 요건 아주 특이하게 뭐가 나온 거예요? 중간체계가 나온 거예요. 나머지 외부체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요건 있지. 뭐냐면 영향을 줘서 얘를 직간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체계야. 엄마 직장 이동 이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시간 체계 이런 것들은 뭐 그죠? 정리되셨습니까? 자, 요거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고, 자 15번 요게 나와야 되죠. 생태 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1970년대 이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합 이론적 관점 하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그 통합 이론 관점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바로 체계 이론이에요. 그 체계 이론이 1980년대 들어서 우리들한테 가공돼서 온 게 바로 생태체계적 관점 또는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사회복지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지? 환경 속의 인간이죠. 환경 속의 인간. 그러니까 생태체계적 관점, 원래는 관점이야, 이론이 아니고. 우리는 이 생태체계적 관점하에서 뭐라냐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시각을 갖다 주는 거지,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론이 등장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관점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시험에는 자꾸 이론하고 섞여져서 나와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생태체계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개입 방법을 지시한다. 맞아요. 구체적인 개입 방법. 아니요. 뭐만 얘기해 주지? 관점만, 어떤 관점? 환경 속의 인간관 가지라는 거야.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게 뭐죠? 개인과 환경 간에는 상호작용과 상호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응과 적합.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그 생태체계적 관점 하에서 그린 대표적인 도구가 사정도가 뭐였죠? 생태도죠. 가장 대표적인 건 생태도예요. 생태도. 환경과의 관계를 그리는 게 생태도죠. 그래서 생태도를 그리면 이 가운데다가 이제 표적 체계를 그려놓고, 이 바깥에 다양한 체계들을 그려놓잖아요. 그럼 체계를 그려놓고 이 사이의 관계를 손으로 표현하죠. 이해되죠? 그러면 생태도를 그리는 이유가 뭐야? 예를 들어서 이 체계하고 이 바깥에 있는 체계가 이렇게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어.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어. 그러면 뭐야? 적응하고 적합해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생태도를 그려서 환경 속의 인간 관점 하에서 생태도를 그려서 요게 어떻게 여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얘를 적응시켜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이게 생태도, 생태체계적 관점 얘기 나오면 적응, 적합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쫓아서 나와준다. 여기 보면 생태체계는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정보가 옳지 않은 것. 자, 전체 체계를 고려해서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 단선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모든 체계를 아우를 수 있어야만 문제가 뭐가 이 체계를 이렇게 만들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상호 교류. 자, 아까 얘기했죠? 환경 속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니까 간이라고 얘기했는데, 환경 속의 인간관이라고 본다면 클라이언트가 인간이고, 인간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사회복지사는 환경이 되는 거죠. 둘 사이에 상호 교류와 하나 더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상호작용, 상호교류죠. 각 체계들로부터 풍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 생태도 그리잖아요. 환경적 수준에 개입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환경 안에 개입하죠. 생태체계적 관점 하에서.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5번 보면 개인의 심리 역동적 변화 의지 향상에 초점을 둔다. 아니죠?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생태체계적 관점이나 생태체계 이론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하고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한테 관점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전체 체계를 고려하는 관점을 가져라.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간의 상호 교류를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들이. 개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관점이다. 16번. 사회체계 문화 시험 문제 나온다. 문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반드시. 문화체계 가는 거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어떻게 나오느냐? 미시체계냐? 이게 한 서너 번 나왔죠? 문화가 것이냐 미시냐를 묻는 게 계속 나왔습니다. 자 후천적으로 습득되기보다는 타고나는 것이다. 아니죠? 예, 아니죠. 그 다음에 구성원과 공유되는 생활 양식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과는 구별되어진다. 우리만의 문화가 있잖아, 그죠? 예, 우리 이걸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만 공유하는 문화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체계들은 어떻게 돼요? 그 문화를 공유하지 못하죠. 이걸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얘기하죠. 3번이 맞네. 자, 규범적 문화. 자, 재밌는 게 이번 17회 때 나오고 16회 때 처음으로 이 규범적 문화와 비규범적 문화가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이 비규범적 문화 우리가 뭐라 해요? 관념 문화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17회 때 또 나왔어요. 근데 16회 때는 좀 볼까? 16회 거 갖고 계세요? 네. 18번에 대조적 문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관념 문화. 그렇죠. 자, 이게 나왔는데 그걸 이제 역으로 응용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기존에는 문화가 어떤 게 나왔냐면 문화에 대한 관점 내기가 시험 문제에 계속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대놓고서 이제 문화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규범적 문화예요. 규범적 문화. 자, 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문화의 존재 형식. 문화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물질 문화라는 것이 있고 비물질 문화가 있어요. 다시 뭐하고 뭐가 있다고 여러분?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자, 그리고 비물질 문화 안에 다시 뭐가 있냐? 규범 문화가 있고 이걸 제도 문화라고 합니다. 비물질 문화 안에 규범 문화, 다른 말로 제도 문화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관념 문화가 있어요. 관념 문화. 자, 이거 꼭 기억합시다. 자, 우리가 물질 문화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형태가 있어서 손으로 잡혀지는 것들. 저 우리 보면은 뭐 저기 저 유럽 같은 데 여러분들 유럽 자주 다니시죠? 로마 뭐 이런 데 다니시면은 자주 가잖아. 한 달에 한 2번씩 가죠? 네, 그렇죠. 다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보면 뭐야 교회들 막 이렇게 져놓고 저 태국 가면은 뭐야 절들 져놓고 보면 그게 전부 뭐야 물질문화야. 그게 눈으로 보여지고 유형화되어져 있는 관측이 가능한 문화죠. 반면에 자 비물질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형의 문화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문화인데 구분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규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법, 규범, 규칙 그렇죠? 또는 예의범절 있죠? 어느 나라마다 이 예의범절이 틀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인사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얘네들이 인사가 잘 안 돼. 얘네들이 그거 못하고 악수하죠, 전부 다. 그렇죠? 그것도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규범 문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의범절도. 자, 왜 법, 제도, 뭐 규칙, 예의범절. 자, 비규범 문화는 이런 거 아닌 것들. 대표적인 게 종교. 그래서 종교도 문화로 봅니다. 문화에서는. 그렇죠? 예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 자, 보면 4번을 볼게요. 규범적 문화는 종교적 그러니까 규범이 뭐고 관념이 뭔지 아시겠잖아요. 관념 머릿속에 그린 상상이야. 반면에 규범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회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죠. 네? 이해되세요? 법을 생각하면 돼. 규범 문화는. 그래서 규범 문화는 종교적 신념, 신화, 사상 이건 뭐죠? 관념 문화 얘기죠.
문화는 외부의 요구와 무관하게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문화적 양식도 바뀌어지죠. 알고 계시죠? 자, 문화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베리의 문화 변용론 있죠. 베리라는 학자가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왔는데 문화 변용론을 얘기합니다. 문화 변용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는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자꾸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환경적 요인 역시도 뭐냐? 외부의 문화야.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 이해되죠? 그래서 그 문화에 따라서 어떤 양태를 갖추게 되냐. 이 베리 이름이 뭡니까? 베리야. 베리 씨가 구분했는데 자, 우리 문화 이걸 자문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타문화가 존재하는데 이건 뭐냐?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야.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문화. 자, 보면 이 자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타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를 갖고 구분했었을 때, 자 볼게요. 자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타문화도 같이 받아들이는 걸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통합. 그렇죠. 통합. 되게 중요해. 통합은 자 봅시다. 우리 문화에 좋은 것도 있고 우리 문화의 좋은 부분을 인정해주고 또 역시 타 문화의 좋은 부분도 같이 인정해주는 것을 통합이라 해요. 그래서 이 통합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문화 인식론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죠. 문화 상대주의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은 거야. 저쪽 문화도 받아들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는 자, 우리 문화는 필요 없이 갖다 버리고, 그렇죠? 타문화,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타문화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걸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어시밀레이션, 동화인데, 자, 시험에 동화가 참 잘 나오죠? 그러니까 동화는 뭐지? 우리 거 배척해버리는 거야. 우리 거 배척해버리고 타문화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동화적 현상하에서 만들어진 문화관이 바로 문화 사대주의죠. 문화 사대주의. 우리가 조선시대 사대부라고 하잖아. 사대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섬길 사자의 큰 대자입니다. 큰 것을 섬기는 거야. 조선은 명나라보다 작으니까 명나라를 무조건 섬겨야 되고, 저 일본은 어떻게 돼? 저 조선보다 더 작으니까 일본 놈들은 우리를 섬기려는 거죠. 왕은 더 높으니까 밑에 백성들은 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대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동화 현상이 반영된 것이고, 자, 자문화는 인정하면서 타문화를 배척해버려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 이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이걸 분리라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천재들이야, 다 천재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우리 문화도 필요하고, 니네 문화도 필요해. 이걸 주변화라고 하죠? 다 배척해버린 거야, 다. 미친 거지. 그죠? 네. 자, 정리되셨어요, 여러분?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에 자꾸 나오는 게, 요게 느낌이 좋잖아. 동화하니까. 동화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피아제의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조정 기제가 있었었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느낌이 좋아가지고 요게 요 통합하고 헷갈리는 거야. 통합하고 동화를 정확히 구분해 주세요. 됐죠? 됐나요? 자, 문화는 이만큼 알면 돼. 나머지 상식 순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이제부터 이제 인간 발달 과정 이론이 나와요. 자, 폐하기의 등장입니다. 폐하기.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하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거 나와서 얼마나 행복해. 자, 폐의 발달은 엄마의 영양 상태, 학력, 질병 등부터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학력이 틀렸죠? 학력이 원래 틀렸어. 근데 이걸 말씀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준 걸로. 아, 그러셨구나. 유인물이 없으세요? 어떡하지? 예? 예, 17회 좀 하나 주십시오. 예. 선생님 천사세요, 천사. 저 되게 날개 달린 거 갖고 왔어요. 저 날개 좀 보세요. 어우, 천사의 날개. 야, 아니, 탑이구나. 자, 요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2번을 다 맞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답이 1번하고 2번으로 해주는 거야. 이게. 자, 이 전에 시험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엄마의 교육 수준. 다시 뭐라고요? 엄마의 교육 수준이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죠. 안 주죠? 교육 수준 영향 안 준다고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뭐가 안 준다고요? 교육 수준이 영향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가공해서 이 사람이 학력으로 넣은 것 같아요. 가공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학력도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영양상 대 질병 있잖아요. 이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걸 갖고 따졌어. 시험이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오답안 가공하는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왜 이것만 갖고서 문제를 삼느냐. 그래서 1번, 2번을 다 맞게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드리면 뭐냐면 학력하고 시험 문제, 학력이란 말이 이제 다시는 안 나올 거야. 그렇죠. 네, 출제위원들이 아주 망신을 당했으니까 교육 수준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다라고만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됐죠? 교육 수준, 학력이나 교육 수준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참. 일단 대한민국 목소리가 좀 커야 돼. 네, 그렇죠. 이거 행정 소송 걸렸던 문제 이게. 작년에. 네. 자, 임산부 연령은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가임 적정 연령이 16세에서 35세 요거죠. 이게 16세 미만으로 가도 안 되고 35세 이상 가도 그렇죠. 기형 그렇죠. 그다음에 사산 그렇죠.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기억해 두시고 태아는 임산부의 정서 상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약물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 보면은 첫 번째 임산부의 연령, 두 번째 약물, 그렇죠. 세 번째 임산부의 정서 상태, 그렇죠. 네 번째 임산부의 경제 상태도 영향 줘야 안 줘요? 영향 줍니다. 이해되시죠? 다섯 번째 임산부의 영양 상태, 영향 주죠? 그렇죠. 요 정도로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14회인가 5회인가 시험지 이거 나왔죠? 임산부에게 철분을 먹이면 그것이 임산부한테 긍정적 영향을 줘요? 부정적 영향을 줘요? 근데 그걸 또 다 틀렸어. 네. 주지 말아야 될 것 했는데 거기에 철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철분이 무슨 쇠가루인 줄 알나? 자 18번 영악이 봅니다. 볼게요. 시험에 영악이는 항상 0에서 2세로 나왔습니다. 자 발달 특성으로 오는 것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뭐한다? 반사음. 반드시 반사음보한다. 반사음. 오케이? 자 반사음보한다. 자 두 번째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뭔가 신뢰감 누가 얘기한 거야? 에릭슨이 얘기한 거야. 에릭슨. 그러니까 신뢰감 자만 나오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영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대상 영속성이 발달한다. 자 중요한 게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획득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상 영속성 뭔지 아시죠? 네. 오케이. 리을 서열화 사고. 자 서열화, 유목화, 그 다음에 조합 기술. 요건 뭐야? 구체적 조작의 무슨 기야? 보존 개념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걸 할 수 있어야 이제 수학을 할 수 있는 애들이. 학교 갔으니까 수학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서열화, 유목화 하면은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아주. 됐나요? 자 그래서 리을 맞으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자 19번 유아기 3에서 6세로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무슨 책들 보니까 뭐 걸음마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 걸음마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김동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은퇴하셨거든요. 인간의 행동과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학기사에서 나온 책에서 그분이 걸음마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걸 갖고 이제 다른 책에 막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는 걸음마기라고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프로세스만 기억해 두십시오. 자 보면 삐아제는 전조작기 시기로 분리불안이 나타난다. 자 유아기가 무슨 기야? 유아기가 전조작기 맞죠? 자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영속성과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때 영아기 때 애착. 자 영아기 하면 생각나는 하나가 더 뭐죠? 애착까지. 그러니까 영아기에
엄마하고의 애착 관계가 영아기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이 애착과 연관되어져서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야. 내가 엄마 손 떨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막 울죠? 이게 분리불안. 자, 이건 영아기 때 특징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리불안의 또 다른 현상으로 뭐가 등장합니까? 낯가림이 생기죠. 낯가림. 그렇죠? 기억해 두십시다. 그래서 애착, 분리불안, 낯가림 전부 다 뭐다? 영아기 때 현상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프로이트 웨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로 이성 부모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자, 이때가 유아기가 남자애들의 무슨 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남근기. 그러니까 남근기가 이만큼 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일어나는 시기 맞아요, 틀려요? 남근기 때 남자애들은 웨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애들은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야. 요만큼 끼는 거야. 그러니까 아동기 초기에도 웨디푸스 컴플렉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유아기 후반부에도 웨디푸스 컴플렉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유아기로 내든지 아동기로 내든지 간에 웨디푸스 컴플렉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시기로 이성 부모한테 관심 갖죠? 남자애들은 여자, 엄마를 여자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짐승 같은 것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자, 콜버그가 등장합니다. 콜버그. 도덕 발달 단계에서는 보상 또는 처벌 회피를 위해서 행동한다. 순서로 본다면 이게 전인습적 도덕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처음엔 처벌 회피고 두 번째가 보상이죠. 그렇죠. 혼날까봐. 두 번째는 뭐 하려고? 욕구 충족하려고. 아까 배웠습니다. 콜버그는 꼭 기억해 두시고. 에릭슨의 주도성 대 죄의식의 단계 맞죠? 네. 부모와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주요 관계 범위가 누구였었습니까? 네, 가족이었죠. 가족. 이해되시죠?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은 부모니까 이거 아니니? 요걸로 하고 헷갈리라고 낸 건데 가족 안에 부모가 들어가죠. 지금 이게 확장돼 가잖아. 가족 범위가 엄마였다가 부모였다가 가족 안에는 부모가 없나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확장시켜서 혼동을 주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적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다.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여기 좀 봐요. 유아기 때 성적 정체성, 내가 어떤 성을 갖고 있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만의 성적 정체성을 갖게 되고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만의 성적 정체성을 갖게 되고. 자, 중요한 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체감의 스타트 지점은 어때요? 유아기죠. 근데 이것이 사회적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는 언제지? 청년기야. 청년기. 사회적 성적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청년기. 그래야지만 결혼을 할 거 아니야. 남자애들은 남자로서 완전히 갖춰져고 이제 직장생활하고 남편 구실하려고 할 거고. 그렇죠? 자, 성적 정체감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유아기 때 시작돼서 무슨 기 때 확립한다고? 청년기 때 사회적 성 역할감이라고 하죠. 그 성 역할감을 획득하는 거야. 언더스탠드? 청년기 때 자, 꼭 기억해 두십시오. 됐나요? 성적인 얘기, 성적 정체감 얘기가 나오면 딱 두 문제밖에 안 나와. 두 개밖에 낼 수가 없어. 언제? 유아기 때 만들어지고 무슨 기 때 확립된다고요? 오케이, 정리됐다. 넘어갑니다. 자,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문제 줄게. 여기 있고. 자, 20번. 아동기 7에서 12세로 항상 나오죠. 자, 설명을 오는 것은 자아중심적 사고 특성을 나타낸다. 자아중심성은 딱 두 번 나타난다. 언제하고 언제? 유아기하고 청소년기. 딱 두 번.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래서 자, 보시면 유아기 때 자아중심성은 언어에 있어서 이 자아중심적 언어를 쓰게 되고 자아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근데 청소년기 때 자아중심성은 또 두 가지 현상을 일으켜. 그렇죠. 그것이 상상 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죠. 다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을 일으키는 두 가지 현상은 뭐라고요? 상상 속의 청중, 개인적 우화.
다시 청소년기의 자중성은 언제 일어나? 근데 유아기 때 자중성은 자중심적 언어, 그 다음에 자중심적 사고. 그렇죠? 들어 눕는다 그랬어. 그래서 지 말만 한다 그랬어. 그렇죠? 아빠가 갔어. 갔는데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거야. 너 오늘 뭐 했니? 한 번만 뽀뽀 좀 해줘.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 지 얘기하느라고 바빠요. 인형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네. 상상, 언어, 사고. 그런데 청소년기 때 자중심성은 상상 속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 상상 속의 청중이 뭐야?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만 보는 것 같아. 여긴 청중이고 나만 무대에 쓴 바보지. 그래갖고 어떻게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하죠. 여자애들은 어떻게 돼? 눈탱이 한 대 의도 맞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시커멓게 칠해갖고서 하이힐 이만한 거 신고 다니고. 그죠? 개인적 우화라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이해해줄 수 없어. 이 개인적 우화가 일으키는 현상이 뭐야? 자, 부모로부터 어떻게 독립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감정적, 정서적 상황에서는 부모하고 청소년기 때는 어떻게 독립되어져 있죠? 실제, 자, 중요한 거 정리해 봅시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감정적 상황을 체험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청소년기고, 실제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양가 감정을 체험하는 시기는 그건 청년기야. 독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불안한 거야. 그건 청년기야. 그래서 얘네들은 부모로부터 따로 나와갖고 누구하고 소통해요? 또래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야. 청소년들. 부모가 중요한 관계자적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또래 친구하고 올인해버리는 거야. 청소년들. 걔네들하고만 깊은 얘기합니다. 같이 본드도 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안 해본 것처럼들 얘기하죠. 피부 보면 다 알아요. 눈 보면 다 알아. 자, 그래서 자 봅시다. 뭐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청소년기에 관한 얘기, 아동기죠? 동성 또래 관계를 통해서 사회. 자, 또래 하면 뭐야? 또래 얘기는 안 그냥 청소년기. 자, 잠깐만, 뭐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동성 또래, 죄송합니다. 이건 아동기 맞죠? 왜 그러냐? 신뢰감 대 불신감은 이거는 영아기 얘기죠.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이 청소년기죠. 경험하지 않고도 추론이 가능해지는 게 그렇죠. 이게 이제 가설 연역적 사고 얘기하는 거죠. 형식 조작기 때 가설 연역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청소년기. 2번이 맞네요. 그렇죠. 여기도 또래가 나왔네. 이게 학교 친구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성. 자, 21번. 청소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체적 조작기다. 청소년기는 형식 조작기죠. 그렇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서 잦은 갈등을 겪습니다. 아빠 엄마가 박이죠. 그죠? 동년배 집단에 참여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죠. 심리적 이유기 맞죠? 심리적 이유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젖먹는 시기라는 거야. 젖먹는 시기.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영아기 때, 신체적으로는 그때 젖을 먹잖아요.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 이때 전혀 새로운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되잖아요. 이전까지 살았던 거하고 다른 새로 태어나는 거야. 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젖 먹는 거야. 새로. 자, 5번.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친구로 이동한다. 친구 중심적으로 가죠. 또래 친구들. 자, 20번. 청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양가 감정에서 이게 맞죠? 틀리죠? 그죠? 양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양가 감정이 해방된다가 아니라 양가 감정이 크게 일어나죠. 직업의 준비와 선택은 주요 발달 법이고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이 심화되고요. 자, 여기 나왔네. 사회적 성 역할 정체감이 확립되어진다. 그래서 유아기 때 어떻게 성에 대한 감각이 정체감이 생겨지고 사회적 성 역할에 대한 완성되는 시기는 무슨 기다? 청년기다. 친밀감 형성과 성숙한 사회관계 성취가 여기 친밀감이 핵심이죠. 친밀감이라고 하는 말이 에릭슨이 얘기했던 성인 초기, 그것이 청년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23번. 중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했습니다. 생산성 대 침체 맞죠? 전인습적 도덕기. 전인습적 도덕기는 언제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빈둥지 중후군 개성화. 개성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융이 얘기했죠. 그래서 융은 자기 실현의 결과물을 개성하라고 얘기했죠. 자기